안녕하세요. 신혜변호TV 신혜숙 변호사입니다. 지금 아마 이혼을 고민하시거나 이혼 소송 중인 분들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분들은 자녀분들 양육권을 서로 이제 지정받고자 다투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아내분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아내분 쪽이 여유가 좀 있죠. 반면에 요즘 아빠들이 자녀에 대한 애정,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있고, 아이도 아빠에 대한 유착이 굉장히 강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조정에서 아이가 아빠를 원한다고 해서 저희가 양육권 지정을 받지 못한 아내가 있었거든요. 그때 참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이었고, 본인도 뭐 그 충격에서 벗어나는데 상당 시간이 걸렸던 사안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본인들이 아무리 희망을 해도 법원이 절대로 양육권자를 지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양육권 하면은 절대적으로 아내분 쪽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양육권을 다툰다라고 하는 것은 19세 미만, 현실에서 보면 초등학교 이하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아내분들한테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올렸지만 속담이에요, 속담. 호라비 자식보단 가부 자식이 낫다. 뭐 이런 게 있어서 엄마 쪽이 관리가 잘 된다. 그리고 딸이든 아들이든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엄마의 손과 관심이 더 많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빠보다는 좀 더 세심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 어머니 쪽이 지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법원이 확고하십니다. 확고. 남편분들 중에서 정말 양육권자 지정을 다투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요. 히말라야 산맥 올라가는 것만큼 힘들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그런 과정에서 양육권자를 지정받는다면 굉장히 행복해들 하시죠. 하지만 법원 입장에서 절대로 지정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몇 가지 제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법에는 아이가 15세 이상이 되면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사건 본인이라 그래요. 자녀들의 사건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만 되면 아이들의 의사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근데 그거를 어느 날 법원에 애들을 불러다 놓고 너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그렇게 물어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양육권 분쟁이 치열한 경우에는 절차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뭐 가사조사도 해야 되고 가정법문 나가서 실제로 아이 양육 환경을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육 계획표도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아동 심리검사도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가사조사, 그 다음에 방문, 그 다음에 뭐 아동 심리조사 등등등 과정이 6개월 정도, 뭐 8개월 정도가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 아동 심리학자를 아이가 만날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부 상담처럼 몇 달에 걸쳐서 이 아이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하면서 아이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만약에 아빠를 양육권자로 희망한다라고 하면 하늘이 두 쪽이나도 법원이 절대로 엄마한테 양육권자를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의사가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 몇 달에 걸쳐서 관찰이 된 것이고 확고하기 때문에 엄마한테 지정을 잘이 아니라 아예 안 해줍니다. 그래서 재판 중간에 조정이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재판부께서 아예 얘기를 하세요. 양육권과 관련해서 더 감정 싸움하고 치열하게 다투지 마시고요. 전문가가 몇 달간 관찰한 결과로 봤을 때 아빠로 지정하는 게 좋다라고 아이가 희망을 하고 있어서 양육권은 아빠한테 지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공표를 해버리시는 재판부가 있으세요. 그렇게 되면 엄마의 좌절감을 이루 말할 수 없고, 제 사례에서도 실제로 조정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돌아가는 엄마한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조정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지금 엄마랑 살고 있는데 아빠한테 본인이 원해서 간다라는 결과를 본인이 들었을 때 엄마에 대해서 죄책감, 미안함 이런 게 들 텐데 엄마도 힘들고 아빠도 힘들고 무엇보다도 아이도 엄마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클 것이다. 그래서 굳이 변경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가 원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제가 아내 되는 분한테 아이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아이가 원하는 거니까 원하는 대로 잘 정리해서 보내줘라.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렇다고 굶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제가 보냈어요. 근데 뭐 그때는 혼이 나가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뭐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이제 후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교 3, 4년생 이상이 됐을 때 아이가 원하는 경우는 원하는 쪽으로 지정을 한다. 절대로 반대쪽으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자녀가 원하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동학대입니다. 아동학대라는 게 엄청나게 체벌을 하거나 굶기거나 내쫓거나 뭐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약간의 체벌도, 지금 체벌이 일체 금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서적인 학대, 경제적인 학대, 이렇게 신체적인 학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교육과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들 자체가 자신을 학대한다는 주장을 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쪽 한쪽이 신고하는 게 아니라 아이 자체가 신고하는 경우. 그 다음에 아이와 아빠 또는 아이의 엄마가 막 다투는데 이웃에서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와서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제 입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동학대가 인정되고 그 정도가 심하다라고 할 경우 양육권 지정에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절대적으로. 실제 사례에서는 상대방 변호사는 뭐 우리 당사자가 정신적으로 문제였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긴 시간을 상담도 했고 1년이 넘는 소송을 같이 접해봤으니까 우리 당사자가 그 정도 문제가 있진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이 아이가 딸아이인데 엄마를 그렇게 극구 부인하는 거예요. 아이 체벌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가 됐고 아동학대가 인정이 돼서 분리가 돼 버렸어요, 엄마한테. 그래서 이제 아이를 기준으로 고모, 그러니까 시누이한테 이제 아이를 위탁하게 되고 부모는 아이를 이제 접근을 못 하게 됐죠. 그런데도 엄마는 이 아이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주관하는, 법원에서 관리하는 면접거소만 시행하라 했는데 그걸 어기고 이제 몰래 보러 간 거예요, 아이를. 그랬는데 아이가 엄마 싫다고 울부짖으면서 경찰에 또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제발 그게 아니라고 얘기 좀 하고 하려고 갔는데 아이가 또 신고를 해버리게 되니까 면접교섭조차도 차단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그런 걸 굉장히 언짢아하시거든요. 굉장히 싫어하세요. 일단은 이제 재판부, 판사님들의 속성 중에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거짓말.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이 나간 거에 대해서 어기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면접교섭을 관리하에 만나라고 하는데 몰래 가서 더군다나 아이가 경찰에 신고하는 시기에 오다 보니까 면접교섭이 아예 차단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례에서 그 정도로 엄마가 이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상당히 예민하다. 그리고 본인들이 잘못하고 야단을 맞을 때도 아동학대다라고 신고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갈등이 있고 아동학대 혐의가 급이라도 인정이 되면 즉시 차단되고 양육권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가족이 어려워진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잘 기르기 위해서 훈계하고, 그 다음에 게임 시간에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비만일 경우 양을 줄여서 먹게 하고 운동시키고 이런 게 우리 마음이지, 자녀 마음 입장에서는 그걸 학대로도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는 뭐 영원히 생각 같지는 않더라고요. 아동학대 사안에서 이제 주로 그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 부부가 이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이게 분노를 분노 조절 장애라고 병명까지 붙이기는 그렇지만 이 본인이 화가 나면 이걸 주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곧 후회하고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하지만 화가 났을 때 눈이 휙 돌아가면서 그냥 막 소리지고 때려부시고 욕하고 뭐 이렇게 발작적으로 이렇게 막 흥분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는 이혼 사유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아이한테 아동학대 문제도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경우 상당히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이혼하기가 쉬워지죠. 왜냐하면 증거를 확보하기가 쉬워요. 팔짝할 때 녹음 몇 개만 해보면요, 아우, 제가 들어보면요, 그 욕설하고 그 고래고래 소리치는 정도를 저희도 정말 듣기가 괴로우니까요. 그거를 수년간 들으면서 살았던 배우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경우 굉장히 이혼하기가 쉽다. 왜냐? 녹음이 잘 되니까,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경우 아동학대로 왕왕 신고가 되고, 아이를 체벌한다 그래도 정도가 지나쳐서, 제 사례에서는 아이가 그 학교 성적이 떨어졌다고 얼마나 얘를 엉덩이를 몽둥이를 때렸는지 뭐 시퍼렇게 등부터 해가지고 즉각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사실 양육자를 지정받기는 영원히 어렵다. 아이를 훈계할 때 하더라도 체벌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더군다나 정도가 지나치다고 하면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흔하게 하는 게 뭐냐면, 미처 생각을 못 하는데 부부가 이제 이혼한다고 쳐요. 이혼하게 되면 나만 이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라고 하는데 이혼은 집안과 집안 간의 결별이 이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믿고 장모님은 사위가 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장모님이 딸하고 앉아서 열심히 길가박이 얘 그럴 줄 알았다. 나쁜 놈 어쩌고 해서 얘기를 해요. 조심한다고는 하지만 애들이 그걸 들어요. 특히 애들이 잔다고 생각하고 얘기할 때 그걸 깨서 들었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더군다나 심한 경우, 얘, 넌 네 애비 닮아가서 그러니? 아이고, 먹는 것도 어쩜 이렇게 취업해서 쭈르르 먹냐? 이런 식의 배우자에 대한 험담, 나뿐만 아니라 내 부모님,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한다고 인사 왔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아이고, 너는 네 애비 닮지 마라. 네 애비가 네 애비 만나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이런 말 한마디, 사선 말 한마디가 아내분, 남편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야. 너 네 아빠 닮아서 그러니? 너 네 엄마 닮아서 그러니? 얘, 내가 웬만하면 이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아빠가 바람을 펴갖고 어쩌고 네 엄마가 내가 웬만하면 이혼 안 하려고 하는데 밥을 할 줄 아니? 뭘 할 줄 아니? 이런 얘기들이 아동 심리검사할 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고요? 그 말을 그대로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전문가가 가족 그림을 그려봐라. 그러면 엄마는 이딴만하게 그려놓고 아빠는 이딴만하게 그려놓는다든가, 그 다음에 엄마 얼굴을 막 도깨비 얼굴로 그려놓는다든가. 그러니까 평상시에 본인이 느끼고 있는, 본인이 엄마하고 아빠한테 느끼는 감정, 엄마가 아빠를 대하는 감정, 아빠가 엄마를 대하는 감정이 그림으로 나옵니다. 대화로. 이런 게 나와요. 만약에 어느 정도는 그런 게 있다고 용인이 된다고 쳐도 그게 극심해서 아이로 하여금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심을 것 같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식을 심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엄마 쪽에서 양육한다고 쳤을 때 아빠를 배척을 계속하게 해서 아이로 하여금 면접교섭권을 자유롭게 못하게 할 것 같다. 그러면 재판부가 심각하게 고민하십니다. 일단 엄마한테 양육권자를 지정하려고 하다가 엄마가 그런 부정적인 의식을 아이한테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있다라고 하면은 재판부가 고민하세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이혼소송에서 양육권자를 지정받기 위해서도 있지만 아이를 위해서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나야 이혼하면 그만이에요. 안 보면 그만이에요. 보기 싫으니까 이혼하는 거니까. 근데 애한테 아빠 욕을 자꾸 하면, 예를 들어서 아빠가 바람을 펴서 이혼한다고 쳤을 때 아빠가 바람 펴서 어쩌고 얘기를 계속하면 애한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빠가 바람 펴서 집 나간 놈이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아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롭고, 학교 가서 다른 아빠들 행사할 때 오는 거 보면은 얼마나 부럽고, 그러니까 애가 자존심이 뚝 떨어져 자랄 거 아니에요. 눈치 보고. 내가 배우자에 대한 감정을 자꾸 아이에 쏟아붓지 마세요. 그리고 발작적으로 본인 흥부에 어느 날 욱하고 하나죠. 이제 특히 이혼소송에서. 그럼 막 애한테 짜증 부리고 그러면서 나중에 후회해요. 그런 다음에 놀이동산 데려가고. 뭔 소용이 있냐고요. 독약이라고 하는 건요, 2번 먹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1번 먹어도 죽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 표출했던 분노가 아이한테 평생 가는 상처로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도. 그래서 이런 걸 주의하셔야 되고, 이혼한다 하더라도 하실 수 있다면, 엄마가 비록 아빠와 이혼하지만, 비록 엄마와 이혼하지만 너희 엄마, 너희 아빠 굉장히 멋있고 훌륭한 사람이었다. 엄마랑 사랑하지 않아서 이혼하는 거지. 이렇게 해주셔야 얘가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아빠가. 그래야 얘가 자존감 있게 자라거든요. 비록 이혼한 가정에서 자라지만 이런 부분을 좀 사력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하고 나면 전 배우자죠. 전 배우자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이렇게 강하게 극도로 심는 경우, 양육자 지정 재판부가 진심으로 고민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지정하지 않는 경우가, 우리가 이혼할 때 흔히 이제 경제력 있는 쪽은 아직까지 남자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러니까 아내분들한테 양육권자를 지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열이면 열 나온 얘기고요. 지금 전업주부예요. 돈 벌어본 적도 없고 돈도 못 버는데 애를 어떻게 길러요? 이렇게 얘기하면 재판부가 즉각적으로 얘기해서 양육비 더 주세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우리는 이제 남자 쪽일 때 좀 자제시키는데, 이 양육비라는 게 양육비만 받아서 애들을 양육할 만큼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내가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장애가 있으시다라든가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절대 못하고 양육비만으로 살아야 된다. 또는 이 아이를 양육하면서는 취업을 할 수가 없다. 왜? 보조의 양육자가 없기 때문에. 아이 도우미를 준다고 그러면 그것보다 소득이 적으면 도우미를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극도의 공공상태일 때는 양육권자 지정받기가 상당히 어렵고, 저희가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아이를 일단은 저쪽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하니까 본인이 양육권자를 저쪽에 지정하게 하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 데려오시는 게 어떻겠어요? 라고 조정위원도 재판부 이렇게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극도의 공공 양육권자 지정받기가 상당히 어렵고, 본인도
내가 꼭 양육권자 지정받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양육권자 지정과 관련해서 갈등 사이에서 늘 있으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양육권자로 지정받아서 매일같이 먹고 자고 동거하는 것만이 최선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내 욕심이 아닌가. 적지 않은 분들이 양육권을 뺏기면 내가 진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아이의 독립된 인생이라는 게 있고요. 아이도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데 말을 못해서 그렇지 생각은 다 있어요. 그럼 실제로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두 분이 같이 사시는 게 가장 좋지만 이혼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다른 아이들이 5가지 가진 걸 이 아이는 1가지는 못 가지고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4개라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느 쪽에서 양육되는 게 좋을 것이고 내가 무엇을 양보해야 되는지를 부모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데려와서 내가 쟁취한다 전리품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2달 전쯤인가 3달 전쯤인가 이제 젊은 아내분이 상담을 오셨어요. 아이를 데리고 평일날인데 데리고 왔길래 오늘 학교 안 보냈어요. 그랬더니 체험학습? 그런 거여서 2주는 학교 안 가도 된대요. 그러냐고. 그래서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렇게 이혼을 왜 해야 되는지 이렇게 스토리를 들으면서 경제력이 부부가 없다라고 보니까 부모님 집에서 쉽게 말하면 얹혀 살았던 거예요. 근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이어서 영어학원도 보내고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인데 사립학교를 보낸다고 그래요. 왜 나왔냐고 그러니까 이혼도 하고 싶고 부모님의 간섭이 심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디서 지내요? 그러니까 모텔에서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갑자기 애를 데리고 잠적해버렸으니까 실종신고도 내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이 아이를 안 찾기 전에 원하실 때 다시 집으로 들어가라. 이혼한다고 쳐도 본인이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일단 부모님한테 양육하게 둬라. 이렇게 권했어요. 그랬더니 왜요? 아이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행복해 하는데 엄마랑 있는 게 좋지 왜 돌려놓으라고 하시냐고 막 뭐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인이 꿈이 있다고 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아이를 지금처럼 온종일 같이 봐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온종일 놀고 얼굴 보고 있다고 그게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건 아니다. 아이는 그 시기에 맞게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또래 아이들과 생활을 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돈가숙 서가식하고 있지 않냐 지금. 그리고 모텔이라는 데 가서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도대체 어떡할 것이냐. 그 환경이 적합한 거 아니야. 오로지 엄마랑 같이 있다는 거 말고 나머지는 다 지금 결핍 상태 아니냐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이는 그 시기에 해야 될 걸 해야 되는 것이지 반드시 엄마랑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니까 아이 데려다 주고 본인의 꿈을 위해서 노력을 해라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 글쎄요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가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내 전리품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독립된 인생이 있고 사고가 있습니다. 그저 부모라는 것은 그 아이가 건강하게 밝게 자라게 뒷받침해주고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거죠. 네 거 내 거가 아니라는 생각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